안녕하세요. 네. 지금 오늘 두 번째 강연을 맡게 된 휴네 에듀테크 연구소의 홍정민 소장입니다. 아까 지금 미네르바 스쿨에서 말씀하신 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교육을 어떻게 바뀔 거냐라는 얘기인데요. 저는 이제 과연 이런 디지털 HRD는 과연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바뀔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이트를 오늘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자주 제가 저 강연을 많이 들으신 분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부터 시작을 하자면 지금 현재 전 산업이 디지털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산업에서 디지털 영역이 되게 높아지고 있는 거죠. 뭐 미디어나 인터넷은 말할 것도 없고요. 유튜브라는 곳이 나와서 공중파를 되게 위협하고 있고요. 금융은 핀테크라고 카카오뱅크 같은 데가 나와서 은행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자율주행 자동차, 유통물류는 스마트 물류, 그리고 에너지는 스마트 그리드, 심지어는 농업이랑 식품업까지 현재 아그리테크, 농업과 기술의 결합, 푸드테크, 식품업과 기술의 결합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인류의 삶이랑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이 HRD가 과연 이 기술 변화의 예외일까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릴까 하고요. 이런 변화는 또 한 가지 특별하게 저희한테 하나가 이슈를 안겨주는데요. 바로 자동화입니다. 자동화와 스킬 갭인데요. 일단 여러 세계 유수의 기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객 서비스의 80%가 자동화로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가트너에서 말하기를 2021년까지 우리 기존 직장인 중에 3분의 1이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 대체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HRD와 현 HR은 어떨까요? 과거의 프로세스 비즈니스, 공장 비즈니스에서는 한 10% 성장, 20% 성장이 되게 목표였습니다. 근데 지금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이들은 성장을 어떻게 하냐면 2배, 4배, 8배.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화에서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비즈니스화에서도 따라가지 못했던 구성원들이 스킬 갭을 느꼈는데요. 지금 디지털 기술 환경화에서는 그 스킬 갭을 더 느끼고 있다는 거죠. 이런 스킬 갭이 가장 이슈가 되고 지금 HR에 가장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스킬 갭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업스킬링입니다. 즉 본인이 하고 계신 업무가 하위 업무가 자동화가 되는 거고, 이 하위 업무를 자동화시킬 때 보다 상위 업무로 옮겨주는 일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아예 그냥 잡 자체를 바꿔주는 겁니다. 리스킬링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마케팅이었다면 마케팅 직무가 사라진다라고 하면은 아예 HR이나 IT 쪽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업스킬링이랑 리스킬링을 동시에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랬을 때 미국과 영국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런 스킬 갭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되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41%는 재교육과 채용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40%는 재교육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81%가 저희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재교육, HRD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HRD 역할이 지금 자동화가 되고 디지털화가 되면서 더욱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아까 미네르바에서 했지만 기술이, 저희가 일이 더 많아지지만 기술이 이런 걸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즉 에듀테크, 저희가 HRD의 백그라운드를 두고 있는 교육에서도 지금 교육과 기술의 결합이라는 에듀테크의 물결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마이크로링이나 무크 등과 같이 대중화된 기술을 통해서 교육의 대중화를 시키는 방향이고요. 그리고 AI, 인공지능, VR, AR과 같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한 것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동안 저희가 일과 학습이 되게 분리가 됐었는데 모바일이라든지 SNS식으로 해서 일과 학습을 결합시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 HRD는 어떨까요? HRD의 크게 방향을 잡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교육 효과성의 극대화와 대중화 쪽으로 첫 번째 큰 방향은 이머시브 러닝입니다. 즉 오프라인 교육이나 온라인 교육을 얼마나 더 몰입시킬 수 있느냐라는 거고, 여기에 지금 VR이나 AR이나 플립 러닝 같은 기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지금 유튜브와 넷플릭스 형태로 컨텐츠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음원도 다 개인화되고요. 근데 유독 교육과 HRD만 one size fits all, 그냥 일방적으로
강의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개인화하냐가 되게 핵심적인 이슈라는 거죠. 어댑티브 러닝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슈에서 마이크로러닝이나 지금 아까 AI나 좀 이따 말씀드린 XAPI 같은 데이터 표준이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동안 일과 학습이 분리됐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한 일주일 정도 교육을 받고 와서 1년 내내 직장 내에서 써먹을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구글의 창업주 에릭 슈미트는 2002년까지 구글에서 모았던 데이터를 2020년에는 2시간 만에 쌓아 나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속도와 양이 엄청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궁금한 게 생기면 바로 학습하고 써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일과 학습을 결합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랬을 때 바로 등장하는 거 바로 워크플레이스 러닝이나 러닝 익스피리언스, 즉 학습에서 학습 경험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크게 흘러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HRD를 변화시키는 이 크게 흘러가는 세 가지 방향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하고 함께 인사이트를 나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마이크로러닝 앤 버추얼 클래스룸인데요. 좀 설명을 드리면 컨텐츠의 미래라는 책에서 제가 찍어온 겁니다. 제가 사진을 되게 못 찍어서요. 좀 이해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진을 찍었는데 그동안 2000년도까지는 음반 시장입니다. 음반 시장이 주도했습니다. CD나 LP, 테이프로 음악을 듣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에 들어와서는 이 음반 시장 사장님들이 음반 시장 다 망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음원은요? 음원은 어떨까요? 음원 시장은 더 커졌습니다.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또 맞춤화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컨텐츠를 수용하는 방식이 자기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수용을 하더라는 거죠. 즉 과거에 CD만 들었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은 CD도 듣고 MP3로 듣고 다운도 받고 스트리밍도 듣고 콘서트도 가고 되게 옴니 채널하게 다양한 채널로 음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콘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장이나 공중파 TV를 봤었는데 지금은 유튜브나 넷플릭스, IPTV 그리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시청자들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HRD는요? 아직도 이러닝과 오프라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놓고 오프라인 교육과 이러닝이 망해간다 그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학습자들은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채널의 컨텐츠를 소비하기 원합니다. 이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플랫러닝이나 마이크로러닝 그리고 지금 곧 말씀드린 라이브 방송 같은 형태의 버추얼 클래스룸이 지금 이런 채널들을 같이 멀티 채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들이 바로 뭐냐면 학습자의 필요 시점에 따라서 그리고 학습자의 특성과 학습 목표에 따라서 이 방식들을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신입사원 교육을 2박 3일을 한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방식은 오프라인 연수일 겁니다. 처음 배우는 개념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만약에 세일즈 교육을 성공 사례를 공유한다라고 하면 지금도 세일즈 성공 사례 다 모아서 오프라인 강의장 모아서 다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라이브 방송으로 전국에 있는 라이브 방송으로 성공 사례를 가진 사람들이 공유하면 어떨까요? 그런 방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그 학습자의 학습 목표와 그리고 학습자가 필요한 시점에 따라서 맞춰줄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기술이 그만큼 발달됐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출발한 HRD는 점점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즉 디지털화가 되면서 플랫러닝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닝, 그리고 이제는 좀 짧은 강의, 그리고 실시간 강의인 마이크로러닝과 버추얼 클래스룸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 HRD의 되게 중요한 툴입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마이크로러닝입니다. 카라 토거슨이나 아니면 셰넌 팁턴, 즉 마이크로러닝을 이끌어가는 구루 2명이 하시는 정의들이고요. 카라 토거슨은 5분 이내로 소비될 수 있는 컨텐츠를 얘기하고, 그리고 셰넌 팁턴은 구체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적절한 크기의 컨텐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러닝이 왜 HRD의 대세가 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는 모바일입니다. 우리는 정보의 90% 이상을 모바일로 습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교육은 예외일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벌써 근데 60% 이상이 교육 컨텐츠도 모바일로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컨텐츠 소비를 검색을 통해서 합니다. 검색량을 비교해주는 마케팅 시장을 보면요, PC 검색, PC 키워드 시장보다 모바일 키워드 시장이 훨씬 커졌고요. 1조 5천억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이러닝과 우리가 하고 있는 오프라인 교육은 로직 트리가 궁금하면 검색에 걸릴까요? 검색을 하면 2박 3일짜리 강의가 나오고요. 아니면 8시간짜리 이러닝이 나옵니다. 이걸 다 들으세요 합니다. 나는 로직 트리만 궁금한데요. 이 검색에 맞는 컨텐츠가 뭐다? 바로 마이크로러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밀레니얼 세대 이해합니다. 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이기 때문에 모바일에 되게 익숙합니다. 20대가 모바일 영상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안 도와주실 거죠? 네. 43.1초입니다. 저희 이러닝 몇 분인가요? 고용보험이면 25분, 길게는 45분입니다. 20대 직장인들한테는 너무 안 맞는 형식입니다. 더 짧아져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밀레니얼이고 Z세대가 유입되기 때문에 빠르게 마이크로러닝으로 계속해서 옴니 채널을 넓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IBM의 사례고, 제가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많이 준비해서 80장 정도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것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BM도 2016년에 마이크로러닝으로 주력 컨텐츠를 다 바꿔서 되게 큰 성과를 거뒀다는 얘기고요. 한국 사례는 없어요 라고 하면 저희가 땡땡 카드사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슈가 뭐였냐면 온라인 학습을 마이크로러닝으로 바꾸고 싶다라는 이슈였고, 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일방적인 학습 환경에서 그때그때 필요하면 찾아보는 환경으로 바꾸고 싶다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도입을 처음 시작했는데 월등히 높아집니다. 접속률이요. 이런 것들이 이 카드사에만 사례가 아닙니다. 즉 현장과 관련된 마이크로러닝은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만족도도 마이크로러닝이 이러닝 컨텐츠보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이크로러닝을 어디서부터 활용해야 돼요? 라는 것들을 휴넷이 가진 그동안 경험과 글로벌 트렌드를 통해서 한 6가지 정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현장 교육에 쓰라는 겁니다. 세일즈 교육이나 그리고 컨텐츠를 얻었을 때 바로 현장에 쓸 수 있는 교육에 우선적으로 효과적입니다. 만약에 임원분들이나 사장님한테 우리 전체를 마이크로러닝으로 바꿔야 돼요 라고 하기 안 먹히시면 그럼 현장 교육부터 먼저 시도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되게 효과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쌤이라고 마이크로러닝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70~80%가 현장 교육입니다. 마이크로러닝은 현장 교육에 되게 효과적입니다. 영업 교육이라든지 현장 종사자, 기업체 보안 요원 등 되게 현장에서 사무관리직보다는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항상 마이크로러닝을 하면 학습을 어떻게 바꿔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닝과 오프라인 교육을 어떻게 바꿔요? 라고 하는데 마이크로러닝은 모바일의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확장성이 되게 높습니다. 확장성이 높아서 아까 말씀하신 그 벤넬슨 총장에서 만들어내신 far transfer, 즉 트랜스퍼가 되려면 학습한 거를 기억한 거를 실행해야 되잖아요. 실천해 봐야 되잖아요. 즉 기억하고 실행하는데도 마이크로러닝이 되게 적절하게 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H툴즈라고 휴넷 자체 과정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4번 정도 어빙하우스 망각곡선에 의해서 4번의 복습을 체크하고 지식을 재전자하고 실천학습을 제시하고 내재화시키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즉 학습한 내용을 기억한 내용을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2에서 3분 단위의 텍스트 영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활용하셔도 되고, 일반적으로 러닝 부스트라고 하거든요. 기억하고 실행하게 하는 거를, 모바일로 하는 거를요. 러닝 부스트의 되게 특성이 뭐냐면 일단 모바일로 해야 되고요. 짧아야 됩니다. 마이크로러닝이 되게 효과적이라는 거죠. 즉 오프라인 교육을 해서 이것이 현장에서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니면 이거를 실천했으면 좋겠다라는 하고 싶은 내용은 이걸 마이크로러닝을 제작해서 간략하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마이크로러닝은 상호작용이 있으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어댑티브 러닝인데요. 마이크로러닝은 단위 3에서 5분짜리 한 단위가 완전한 컨텐츠로 구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댑티브 러닝을 설계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저희 과정 중에 기획의 신이라는 과정인데요. 저희가 역량 진단을 먼저 합니다. 들어가자마자 역량 진단을 하고 취약 영역에 대해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근데 고용보험에 기초하다 보니까 한 10차시 정도는 기본적인 학습을 하고요. 나머지 한 5차시 정도는 이 학습자에 맞게끔 커리큘럼이 모듈화돼서 맞는 취약 영역에 대해서는 어댑티브 러닝을 합니다. 그리고 과제들도 다 다르게 출제해서 이 취약 영역에 맞는 과제가 출제됩니다. 즉 학습도 하고 실천도 하는 것들을 모두 취약 영역에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랬더니 솔직히 이러닝보다 훨씬 만족도가 높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얘기하는 스마트 훈련 A 등급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영상 컨텐츠를 주력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이크로러닝을 꼭 영상으로 해야 돼요 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지로 하거나 텍스트로 하거나 차트로 하셔도 되는데요. 단 일단 학습자들이 지금 현재 유튜브나 영상을 너무 좋아합니다. 네이버나 카카오를 접속 시간으로 이긴 지가 오래됐죠. 유튜브가요. 즉 영상 콘텐츠를 학습자가 되게 좋아한다는 점이죠. 그리고 학습 효과도 텍스트를 읽는 것보다 영상을 제공하는 게 5배가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이크로러닝 하실 때는 영상을 주력으로 하시되 나머지 컨텐츠는 보완적으로 활용하시면 좋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5번째는 현장을 참여하라는 겁니다. 마이크로러닝은 현장에서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러닝 컨텐츠처럼 고급적인 요소들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현장에서 한 3분에서 5분 짧게 영상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HRD 담당자는 이거를 제작을 지원해 주든 아니면 저작 툴을 제공함으로써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노하우의 컨텐츠들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즉 여기 보시면 뭐 영양사 레시피 공유, 부서별 업무 사례, FC의 보험금 지급 사례 공유 등 이런 것들이 가미됐을 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컨텐츠를 만드는데 참여하라라는 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구독 모델입니다. 구독 모델을 활용하라라는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맥킨지에서 조사했을 땐 남성의 42%, 여성의 28%가 3개 이상의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구독 경제가 이제 대세가 된 거죠. 과거에 소유를 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자동차도 구독하는 시대입니다. 이 구독 모델이 되게 익숙하다라는 거죠. 근데 HRD는 그런 모델이 있을까요? 근데 이 구독 모델을 적용하기에 되게 마이크로러닝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샘프라임이라고 해가지고 벌슨 바이 딜로이트 그룹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현대에 있는 학습자들이 하루에 HRD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4분밖에 안 된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에 4분씩 학습시킬 수 있는 방법은 계속해서 구독을 시켜주는 거죠. 마이크로러닝을. 그러니까 구독 모델이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스킬셋으로 저희 샘프라임에 오시면 스킬셋으로 본인이 필요한 스킬을 클릭을 하면 계속해서 맞춤형으로 4분씩 컨텐츠가 올라갑니다. 본인이 컨텐츠를 어떤 거를 봤냐에 따라서 컨텐츠를 맞춰주고요. 동료 학습자 비슷한 사람에 따라서 컨텐츠를 계속 맞춰줍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구독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모델이죠. 이런 모델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되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벌추얼 클래스룸인데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라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라방? 나이가 그래도 젊으신 것 같은데요. 네네. 라이브 방송의 준말이고 저도 이제 제가 어디 회사에 그 라이브 방송을 하고 왔는데 라방 갔다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라방인가 뭐 이런 거 했는데 되게 무시당했었거든요. 근데 라이브 방송을 그냥 젊은 사람들이 줄여서 라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라방을 교육적으로 바꿔준 게 바로 버추얼 클래스룸입니다. ATD TK 컨퍼런스에 가시면 아예 세션들의 모임인 트랙으로 버추얼 클래스룸이 있습니다. 상당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아까 뒤에 이제 저희 사장님이 발표하시겠지만 중국의 교육의 16% 정도가 오프라인이고 16인지 17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9%가 버추얼 클래스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오프라인 교육이랑 버추얼 클래스룸을 같이 해보면 젊은 분들한테는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네. 채팅을 하면서 오프라인 교육보다 채팅을 하면서 라이브로 듣는 게 되게 익숙한 세대들입니다. 아프리카 TV, 유튜브가 되게 갓튜브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5위에 벌써 크리에이터가 들어갑니다.
1인 방송이죠. 그리고 지금 라이브 방송과 관련된 교육 사이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버추얼 클래스룸의 정의는 정확하게 이런데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라이브 방송을 고급스럽게 표현한 게 바로 버추얼 클래스룸입니다. 그런데 라이브 방송과 교육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을 교육용으로 바꾼 플랫폼이 바로 버추얼 클래스룸 플랫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다 다르실 겁니다. 지금 보면은 교환이 나오는 공간이 있고요. 라이브 방송과 다르게. 그리고 얼굴과 학습자들, 참여자들까지 다 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채팅창이나 설문창이 있어가지고 실시간으로 의견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죠. 즉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바꿔준 것들이 바로 버추얼 클래스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이 기술도 되게 중요한 HRD의 툴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닝과 다른 점입니다. 이러닝은 교환만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교환이 나오고 상호작용이 나오죠. 그리고 참여자들이 다 보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과거에는 실시간이 데이터를 너무 잡아먹기 때문에 이러닝부터 출발한 거거든요. 지금은요 5G 시대이기 때문에 실시간 영상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도 HRD 이제 앞으로 중요한 툴로, 한국은 좀 더딘데요, 중국과 미국은 중요한 툴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버추얼 클래스룸이 그러면 모든 게 다 효과적인 건 아닙니다. 즉 알면 좋은 교육은 이러닝이나 책이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알아야 하는 교육, 그리고 내용이 복합적일 때, 즉 이해가 잘 안 돼서 질문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될 때, 그리고 협업의 효과가 중요할 때, 함께 학습하는 게 되게 중요할 때 버추얼 클래스룸이 되게 중요하다. 지금 미네르바도 이런 플랫폼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버추얼 클래스룸으로 다 바꿔야 돼요, 마이크로로 다 바꿔야 돼요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옴니 채널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거죠. 오프라인도 되게 중요합니다. 오프라인의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오프라인 수업도 가장 적합한 방식이 하는 거고, 오프라인에 플립을 섞을 수도 있고요. 디지털 방식은 이러닝과 마이크로러닝을 하시면 되고, 실시간 이러닝으로 바로 버추얼 클래스룸을 쓰는 거죠. 세 가지 다리를 놓고 되게 다양한 옴니채널 컨텐츠를 공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버추얼 클래스룸의 세 가지 요소로 플랫폼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HRD 담당자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달하는 강사의 퍼실리테이트의 역량 향상이 필요하죠.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됐을 때 버추얼 클래스룸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방식은 1대1 과외 형식도 갈 수 있고, 그리고 1대 매니로 갈 수 있고, 그룹과 1로 가는 하이브리드 방식도 다양하게 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퍼실리티 상호작용은 이러닝과 똑같습니다. 강사와 학습자의 상호작용, 학습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 그리고 학습자와 컨텐츠의 상호작용,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플립 러닝과 이머시브 러닝인데요. 플립 러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되게 자주 말씀드린 건데 아마 처음 오셨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하면, 플립 러닝의 철학은 이겁니다. 플립 러닝이 오프라인 교육이 비싸니 온라인이랑 섞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프라인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오프라인 교육이 너무 중요하니 이걸 어떻게 더 오프라인 하에서는 얼마나 더 오프라인 교육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부터 출발한 게 바로 플립 러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NTL의 학습 피라미드 효과잖아요. 들으면 5%를 기억하고 말로 설명하면 90%를 기억하잖아요. 즉 학습 효과가 거의 20배 차이 나는 거죠. 그런데 오프라인이 너무 중요하니 어떻게 하자는 거죠? 학습 효과가 낮은 부분, 저 위쪽의 부분은 온라인으로 보내버리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HRD는 그동안 지식을 전달하고 이해시키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렇게 안 배웠잖아요. 벤자민 블룸의 텍소노미잖아요. 결국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창조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적용시키는 데 있잖아요. 이런데 너무 안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자는 거죠? 오프라인 교육은 너무 중요하니 이해시키고 지식을 전달하는 거는 온라인으로 보내버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45개 정도의 과정이 있는데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설계했거든요. 이 철학의 근거에서. 즉 문제 해결 과정이 있다고 하면 교육 방식이 되게 효과적인 부분만 색칠을 합니다. 그리고 학습 목표가 상위 목표만 색칠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모두가 색칠된 거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중요한 것만 오프라인으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보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휴넷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모든 플립 러닝 과정이 설계됐고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장에서 오프라인 교육이 있으시면 플립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방식 그대로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립 러닝이 되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18년 7월에부터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2018년 7월에 HR적으로 되게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 주 52시간제가 시행됐거든요.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니까 이게 2박 3일이나 3박 4일을 빼기가 쉽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저희 플립 러닝이 전부 다 하루짜리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플립 러닝이 더 되게 좀 니즈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는데 플립 러닝에 대해서 효과적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95%가 효과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히 제일 좋은 게 두 가지를 항상 말씀하시는데요. 실습과 참여를 얘기하십니다. 내가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실습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라는 부분을 가장 높이 평가하는 두 가지입니다. 플립 러닝 가이드는 정말 근데 온라인 교육을 잘 안 듣고 오시는 분 진짜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듣게 하는 방법입니다. 위스크 모형이라고 플립 러닝 교과서에 있는 모형인데 학습자가 반드시 보도록 요약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요약한 거를 질문해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정말 잘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방법이 있으냐면 이렇게 지금 영상만 보여드렸더니 그 Q&A 게시판이나 요약 게시판까지 들어가셔야 돼서 잘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옆으로 붙여드립니다. 학습창 옆으로 아예 붙여드리니까 그래도 그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온라인 진단을 사전에 하거든요. 근데 오프라인으로 들어오기 전에 하는데 이거를 강사님한테는 그동안 그냥 보시고 싶으면 보라고 했는데 꼭 전달해 드려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평가했거나 진단한 거를 강사분한테 전달해 드립니다. 평균 점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이 강사분이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 클래스 학습자의 수준을 아시고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온오프라인이 자연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안 돼서 지금 요즘 최근에 설계는 어떻게 하냐면 온라인으로 과제를 낼 때 아예 오프라인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과제를 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모바일 마케팅 과정이거든요. 모바일 마케팅 과정에서는 자사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의 특성에 대해서 전략을 잡아오라는 과제를 내주고요. 이 과제를 그대로 가져와서 강사들과 팀원들과 함께 협업하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소문이 퍼지면 이걸 딱 되게 열심히 해오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지금 쓰고 있고 온오프라인 연결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사 부분인데요. 강사 부분이 우리나라 분들은 그 유명 강사분들은 유머가 되게 좋으시거든요. 그 유머는 아니면 전달력이 되게 좋으십니다. 근데 퍼실리테이터 강사들의 만족도를 봤더니 이분들은 전문성과 피드백 능력을 가장 높이 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좀 플립 러닝에 좀 실패한 게 있었다면 뭐냐면 저희도 플립 러닝을 되게 잘 만들고 싶어가지고 되게 유명 강사분을 섭외를 했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말만 잘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피드백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현업 실무들을. 그러다 보니까 플립 러닝 만족도가 확 떨어집니다. 이게 강의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떻게 하냐면 책을 쓰셨거나 전문성이나 피드백을 강하신 분들을 먼저 섭외합니다. 그리고 영상이 좀 못하면 이걸 저희가 편집을 해드립니다. 이쪽이 훨씬 낫다는 거. 즉 강사 섭외를 할 때도 어떻게 하자는 거죠? 오프라인이 너무 중요하니 실천 중심의 학습을 할 수 있는 분을 섭외하자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그 액티비티 중심의 설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액티비티가 좀 제대로 설계가 돼야 되고 액티비티에서는 설계할 때 한 번 더 관심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이게 잘 안 맞을 때가 있고 저희가 아래와 같이 이렇게 가이드를 드리거든요. 즉 팀워크 교육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그룹 디스커션이나 그룹 태스크를 해라라고 이렇게 가이드를 드리지만 이대로 잘 안 나오지만 결국 액티비티를 뭘 하냐에 따라서 되게 이 성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액티비티를 어떤 걸 할 때는 교육 담당자분이 깊게 관여하시는 게 되게 좋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 몰입형 과정에 기술을 쓰라는 겁니다. 뭐냐면 밖에서 아마 부스에 계시지만 이게 경영 시뮬레이션 과정의 아르고라는 경영 시뮬레이션 과정이거든요. 구성이 플립 러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사전학습으로 사전학습을 듣고요. 오프라인으로 들어와서는 함께 지금 조작을 하는 방식.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에는 기업을 인수해서 팀 한 5, 6명이 해서 회계 정보에 따른 의사결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그런 게임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8시간 내내 게임으로 진행되거든요. 근데 이게 프로그램이 만족도가 되게 좋습니다. 저희가
NPS가 91점 정도 나옵니다. 저도 지금까지는 이런 점수를 본 적이 없어요. 되게 만족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희가 온라인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플립러닝을 할 때 이쪽을 이러닝과 마이크로러닝을 쓰면서 디지털로 보내면서 디지털 기술을 쓰는데 오프라인 교육도 충분히 몰입형으로 디지털 기술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게임처럼. 몰입도가 높아지고 학습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게임, VR, AR, 메이커 등 이렇게 모든 것들의 기술들을 오프라인 교육의 몰입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한 가지 더 좋은 점이 뭐냐면 이게 저희가 동시에 진행되는 과정들은 강사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퍼실리테이터에 따라서 만족도가 천차만별입니다. 게임을 쓰면요, 어느 정도 표준화가 됩니다. 기술을 쓰면 이 기술 패턴이 있기 때문에 품질을 일정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게임 외에도 VR도 쓸 수 있고요. VR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눕니다. 온보딩이나 회사 체험 교육. 타이탄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회사가 성장하면서 신입사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신입사원을 일일이 선배들이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어떤 장소라든지 어떤 공간이라든지 이런 설명을 VR로 해준 거죠. 효과가 좋았더라라는 거고요. 직무 전문 교육이나 재난 대응 훈련 같은 경우는 VR을 쓰셔서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소프트 스킬, 즉 고객 서비스라든지 대인관계 스킬 같은 경우에 VR을 쓰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례들에. 그리고 AR 쪽으로도 많이 가고 있는데요. VR은 좀 불편한 게 있습니다. VR로 교육을 하면 설치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설치가 되게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게 HMD가 되게 무겁습니다. 그리고 현실과 단절돼 가지고 이 사람은 되게 웃겨 보입니다. 밖에 학습자들이 봤을 때. 네. 웃겨 보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단점이 뭐냐면 멀미가 납니다. VR이요. 그래서 이 멀미가 나서 좀 컨텐츠가 짧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틀어놓고 가면은 되게 멀미가 한 15분 정도 있으면 멀미 내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VR은 짧아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좀 AR 쪽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AR도 활용할 수 있는 건데요. 협력학습, 즉 어떤 동료가 이게 배관 시설이거든요. 배관 시설에 이거를 다 뜯어서 볼 수 없잖아요. 배관 시설이나 배선 정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동료 학습자가 가서 아니면 강사가 가서 이 배관을 어떻게 돼 있는지 배선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AR로 투영된 다음에 같이 학습을 하는 거죠. 협력학습이라든지 아니면 상호작용, 즉 도구가 많이 쓰이는 것, MRI 기계나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없어요. 워낙에 고가고 이러다 보니까 또 실습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MRI 기계를 아예 AR로 만들어서 함께 실습해 보는 거죠. 그리고 상품 교육 같은 경우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VR은 아까 세 가지, AR은 이런 세 가지를 오프라인 몰입 학습에 쓰시면 되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메이커입니다. 최근에 디지털 역량 되게 중요하잖아요. 코딩이라든지 이런 부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밖에 보시면 메이커 과정인데요. 코딩이라든지 아니면 포시라든지 최근에 아니면 스팀이라든지 최근에 중요되는 디지털 역량이 되게 이슈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빠르게 습득하기 위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플립러닝을 쓴 겁니다. 온라인으로 아두이노라는 피지컬 코딩을 배우고요. 오프라인에서는 그냥 프로젝트 수업만 계속합니다. 그래서 같이 토론하고 실습을 계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했죠. 그래서 요거 최근에 이제 저희가 A등급을 받았고 다음 달부터 아마 서비스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 중심으로, 근데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재밌거든요. 재밌으니까 오프라인 교육을 되게 몰입시킬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러닝 익스피리언스에 대한 얘기인데요. 학습에서 학습 경험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전에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사례를 하나 가져왔는데 수가타 미트라는 뉴캐슬 대학의 석학분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지금 실험을 했냐면 1998년도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만약에 인도의 외딴 마을에 가서 구멍을 뚫어놓고 컴퓨터를 넣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Hole in the Wall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구멍을 뚫고 컴퓨터를 넣어놓죠. 그런데 인도의 외딴 마을의 아이들한테 컴퓨터를 가지고 놀래라고 한 다음에 2, 3개월 뒤에 다시 돌아옵니다. 이랬더니 아이들이 게임을 하려면 좀 더 빠른 프로세스와 마우스가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깜짝 놀란 거죠. 두 번째 실험합니다. 재밌어서. 대학 수준의 생물학 전공 서적을 넣고 이 아이들한테 이걸 좀 미안하지만 한번 공부해 볼래? 라고 하고 다시 또 영국으로 날아갑니다. 2, 3개월 뒤에 다시 돌아오죠. 근데 아이들이 뉴런과 시냅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깜짝 놀란 거죠. 대신에 시험을 봤더니 시험에는 다 낙제점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가르쳐 주진 않고 칭찬하고 질문해 주는 선생님만 붙여줍니다. 이랬더니 11살에 불과한 아이들이 전부 다 60점을 넘더라는 거죠. 즉 누군가 가르쳐 주는 시스템은 오래된 시스템이 아닙니다. 아까 벤넬슨이 말씀하셨던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시스템은 교육자들이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게임방에 가면은 게임방이나 오락실에 가면은 초등학생들이 가장 게임을 잘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은 어른들이 제일 많거든요. 돈 쌓아놓고 하고 있거든요. 인상만 막 쓰고 있습니다. 왜 안 되지? 이러면서요. 왜 그럴까요? 초등학생이 왜 잘할까요? 살펴보시면 끊임없이 같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점프해야지. 곧 왕이 나올 거야. 여기서 요거 카드 먹어야 돼 라고 하면서 계속 교학상장하는 거죠. 서로 배우는 거죠. 서로. 지금의 교육 시스템은 되게 다릅니다. 지금의 교육자를 위한 시스템이거든요. 저희가 동그랗고 별모고 마름모고 이런 사람들을 모두 다 네모 반듯한 교육 과정을 만들어 놓습니다. 과장 승진급 초급 과정을 만들어 놓죠. 다 똑같이 밀어넣습니다. 다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 놓고는 당신은 중급이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만족도가 좋아서 탄력받아서 다시 고급 과정 만들기 시작합니다. 교육의 프로세스는 맞습니다. 초급, 중급, 고급은 산업화 시대에 되게 유효했던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실제 학습은 어떤가요? 한 명의 전문가가 성장하려면 교육만 들어서 성장할까요? 유튜브도 봐야 되고 블로그도 봐야 되고 글도 써봐야 되고 토론도 해봐야 되고 세미나도 가야 되고 다양한 학습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이 학습 경험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동안 이게 익스큐즈가 됐습니다. 학습 경험에 대한 데이터 관리나 디지털화가 안 됐었던 거죠. 최근에는요. 디지털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HR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지금 70, 20, 10 모델 다 아시잖아요. 즉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성인 학습자가 학습이 일어나는 순간은 10%만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즉 이러닝과 오프라인 교육에서 이루어지고 20%는 타인을 통해서 70%는 업무 경험이나 실제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90% 이상을 이 10%밖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교육에다가요. 그런데 익스큐즈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지금 90%의 영역이 디지털 기술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죠. 실제 LXP라고 해서 디그리드는 이런 학습 경험의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플랫폼인 LMS가 아니라 LXP라는 시스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코스웨어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코스웨어, 즉 이러닝이 뭐 들었고 오프라인 뭐 들었고 이것만 관리해 주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뭘 받고 비메어를 뭘 받고 기사를 뭘 읽었고 그리고 책은 뭘 받고 오디오북은 뭘 받고까지 통합적인 학습 경험들을 관리해 줍니다. 300만 개 이상의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워싱턴 포스트나 무크 등도 다 여기 안에 들어와서 데이터 중심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LXP라고 러닝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이라고 되게 성장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게 LXP와 LXT인데요. 첫 번째가 러닝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입니다. 러닝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이라는 게 뭐냐면 학습 경험들, 즉 학습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LMS였다면 아까 2070 영역까지 넓어지는 학습 경험을 관리해야 된다는 게 바로 러닝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입니다. 여기 정의가 있는데 다 벨라미스닷컴에 정의가 있는데 이건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핵심적인 세 단어만 알려드리면 Personalized Learning Experience입니다. 개인화된 학습 경험인 거죠. 그래서 학습 경험으로 확장이고요. 그리고 개인으로 맞춰주겠다는 겁니다. 큰 세 가지 특성은 포멀, 인포멀 러닝을 지향하고 있고 과거의 LMS는 일방적이었습니다. One size fits all. 교육 하나를 필수 과정으로 200명이 들었어야 되죠. 근데 지금은요. 이 LXP는 뭘 지향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들한테 연수원 하나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자신에 맞는 플랫폼으로. 그리고 쉽게 설명드리면 그동안 LMS라는 시스템이 공중파 TV, 즉 일방적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이었다면 LXP는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LXP일까요? 학습자 입장에서는 학습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습을 하는 방식이 되게 다양해졌습니다. 지금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요. 과거에는 서울대 논문을 보려고 해도 서울대 도서관을 갔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하버드 논문을 보려고 하면 구글에 치면 됩니다. 모든 데이터가 디지털로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습자들은 지금 그냥 학교에 가서
이러닝으로 오프라인 교육으로 듣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컨텐츠를 소비하다는 거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경험들을 통합 관리해주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HRD 측면에서는 저희가 항상 인포멀 러닝에 항상 그 죄의식이 있었잖아요. 포멀 러닝은 너무 잘하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인포멀 러닝을 활성화시켜라, COP를 활성화시켜라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걸 잘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게 LXP라는 플랫폼으로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일과 학습의 결합이라는 측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습을 하고 충분히 일을 하면 충분했던 시대가 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게 가장 좀 큰 이슈되는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Learning in the workflow. 그래서 업무 현장에서 바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가 되게 이슈가 되거든요. 즉 현장에서 바로 개인화된 컨텐츠를 소비하면서 바로 현장에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현재 글로벌하게 HRD와 관련된 시스템 시장입니다. 버신 바이 딜로이트, 딜로이트 그룹에서 나온 조시 버신이라는 그 체어맨,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전체 HR 시스템 시장을 이끌고 있는 분이거든요. 조지버신.com에 보시면 있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얘기하시는 거는 현재 교육 컨텐츠 시장, HRD 시장이 크게 8개 시스템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8개 시스템 흘러가고 있는데 이 중에서 LMS,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거는 지금 딱 2개입니다. LMS랑 컨텐츠 라이브러리, 즉 7번, 5번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슈가 되는 건 딱 3개입니다. LXP가 있고요. 러닝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이랑 그 다음에 마이크로 러닝 플랫폼, 그리고 LRS라는 인공지능 결합도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이 3가지가 핵심 이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조시벌 씨는 특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LXP입니다. LXP가 지금 매년 2배 이상 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4천억 시장 규모로 미국은 성장해 있습니다. 즉 이분이 얘기하는 LMS의 시대는 갔고 LXP 시대가 왔다라고 합니다. 즉 LMS는 저희 20년 썼습니다. 쓸 만큼 썼고요. LXP 시대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LXP가 그러면 과연 LMS를 죽이고 하느냐,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LMS가 현재 포멀 러닝이라는 부분, 그래서 이러닝과 오프라인 관리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크로 러닝 플랫폼을 붙이고 컨텐츠 라이브러리를 붙인 다음에 인포멀 러닝 쪽으로 LXP가 컨텐츠를 모으고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맞춤화된 퍼스널라이즈된 서비스는 바로 LRS라는 인공지능, 러닝 레코드 스토어라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개인화된 서비스를 하는 구조로 좀 크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전체 구조도가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랩스가 이렇습니다. 크게 LXP를 지향하고요. 과거에는 온라인 교육만 LMS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오프라인 교육은 거의 교육 담당자들 너무 힘드시잖아요. 수기로 관리하잖아요, 그죠? 출석 체크 다 하고. 그런데 이게 아니라 온오프라인을 통합시켜야 되고, 그리고 포멀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인포멀 러닝까지 관리해야 되고, 또 이걸 인포멀 러닝 학습한 거를 현장에 적용하는 거, 일과 학습을 결합시켜야 되고, 이런 통합 확장성으로 O2O 그리고 LXP를 지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벤네스 말씀하셨듯이 데이터가 너무 중요하죠. 이 모든 것들을 다 데이터화 시켜서 학습 설계의 맞춤화, 학습의 맞춤화를 크게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LXD라는 개념인데요. 아마 ATD에 가면 이 개념이 되게 많이 등장하거든요. 제가 ATD 컨퍼런스를 매년 2번씩 가는데 LXD라는 개념이 상당히 강조됩니다. 뭐냐면 러닝 익스피리언스 디자인입니다. 그동안에 교육 담당자들은 ID였습니다. 인스트럭셔널 디자인, 즉 교수 설계자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걸 넘어서 LXD가 되는 러닝 익스피리언스 디자인, 학습 경험을 설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요 큰 차이가 뭐냐면 이게 ID는 포멀 러닝만 했었습니다. 이러닝과 오프라인 교육만 설계했었고요. 지금 LXD는 포멀이랑 인포멀까지 하고요. 그전에는 에듀케이션 툴을 썼다면 되게 다양한 툴을 쓸 수 있고, 그리고 인터넷 교수 설계는 일회성 이벤트를 설계했다면 이 LXD는 프로세스화된 HRD를 설계한다는 거죠. 이쪽으로 변해가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근데 이 설계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첫 번째가 인터퍼스널, 그리고 두 번째가 인터디펜던트, 두 번째가 인디펜던트입니다. 뭐냐면 상호 간에 학습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거고, 인터퍼스널, 인터디펜던트는, 인디펜던트는 자료나 툴킷을 제공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거를 모멘트 오브 니즈로 하면은, 모멘트 오브 가프레드스나 모셔에 따라서 HRD가 필요한 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즉 처음 배울 때, 더 알고자 할 때, 업무 적용하고자 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변화가 필요할 때 이 5가지 단계에 따라 하는데 HR들은 너무 처음 배울 때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이 5가지의 니즈에 따라서 각각의 인터디펜던트, 인디펜던트에 대한 이 툴들을 넣어드렸습니다. 예를 들자면 세일즈맨의 세일즈 신입사원 교육을 향상 교육을 시키고자 우리가 오프라인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이 오프라인 교육 플러스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넣어야 되겠다. 도서 서비스를 넣고 적용 사례와 멘토링을 좀 붙여야 되겠네. 이렇게 설계를 하시고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설계하기 쉽도록 지금 랩스 시연을 해 보일 거거든요. 여기 툴들을 그냥 내려서 맞춰버리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LXD가 결합된 홈페이지가 나와서 학습자들이 이 필요한 학습 경험들을 모아서 체험할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이제 시험 보일 랩스의 핵심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퍼스널라이즈 러닝인데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1대1 과외가 되게 50배 효과적이다라는 얘기고 현재 영국에서 얘기하는 조사를 했습니다. 러닝 앤 디벨롭먼트 담당자들에 대해서 가장 선호하는 학습 방식이 뭐예요? 라고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1, 2, 3위가 모두 뭐냐면 빅데이터와 AI에 대한 얘기입니다. Personalized Learning, Learning Analytics, AI입니다. 4위가 소셜 러닝, 5위가 마이크로 러닝입니다. 이러닝과 오프라인 교육은 10위권 내에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이해가 됐던 게 뭐냐면 과거는 원사이즈 피스홀이라 해서 맞지 않는 옷을 오프라인 교육과 이러닝을 계속 필수 과정이라고 계속 찍어 넣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왜 익스큐즈가 됐냐면 규모의 경제 때문인 거죠. 효과적인 방식, 효율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디지털 기술이 발달했는데 과연 효율적일까요? 페이스북이 개인화 맞춤화로 피드를 올리고 나서는 몰입도가 7배가 증가됐거든요. 즉 개인화된 학습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화된 학습을 하기 위해서 빅데이터와 빅프로세스가 필요한데요. 근데 저희가 빅데이터가 너무 없습니다. 저희가요. 그래서 지금 10 영역 중에서도 온라인 교육 과정만 있고요. LMS의 출발이 뭐냐면 진도, 수료, 진단, 평가, 컨텐츠 정보 5가지 데이터만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교육 담당자를 위한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학습자를 위한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게 바로 XAPI라는 거죠. Experience API이고 현재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로 되어 있고요. 오랜만에 보시죠. 삼형식 문장. 그런데 마틴은 유튜브에서 4차 산업과 블록체인을 봤습니다. 메리는 빅데이터 포럼 참석이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라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지금 저희가 쌓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이렇게 쌓아서 이것들을 저희가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면 LRS라는 데 저장해서 이제 알파고와 IBM 왓슨 같은 머신러닝이 돌아갑니다. 물론 저희가 분석해내는 것도 있고 이러면 어댑티브 러닝이 가능한 거죠. 첫 번째가 B사원의 디지털 마케팅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C코스 홍길동 과장과의 멘토링 9월 17일 하는 디지털 마케팅 포럼이 추천됩니다. 해서 어댑티브 러닝 익스피리언스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학습과 성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입니다. 즉 사장님 탁월한 리더십 성과를 보여주는 리더들의 89%는 D코스를 들었고 이 마이크로런 시리즈를 받고 K 워크시트 실습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번 리더십 과정에서는 3가지를 모두 포함시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런 부분이 아직은 지금 메간 토란스가 얘기하면 노밍 현상입니다. 저희도 지금 한 9개월째 데이터를 쌓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가인 메간 토란스한테 여쭤보면 이분이 앞으로 와우 서비스는 3에서 5년 정도 걸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데이터를 먼저 계속 쌓는 게 되게 중요하죠. 지금 미네르바도 데이터가 쌓이니까 되게 놀라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표준을 잡고 쌓아나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데이터를 쌓으려면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뭐라 할 거예요, CEO가 라고 하면 그래도 저희가 최근에 A은행이랑 컨설팅을 했는데요. 가능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기간에 구현 가능한 것들이 맞춤형 큐레이션, 맞춤형 피드백, 입체적 대시보드입니다. 실제 내용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학습자들이 학습 역량에 따라서 맞춤형 큐레이션이 가능해요. 유튜브나 맞춤형으로 데이터에서 학습들을 마이크로러닝 기반으로 추천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맞춤형 학습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당신은 직무 역량이 어떻고 어떤 것들을 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 학습자 개개인별로 이렇게 학습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관리자가 전체 교육을 관리하거나 교육 전략을 짜는데 입체적인 데이터를 얻음으로써 효율적인 HRD를 설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제가 뒷부분은 되게 빨리 넘어갔는데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디지털 기술이 아까 그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강력한 기술입니다.
HRD에 되게 힘을 실어줄 강력한 기술입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는 모멘트 오브 니즈 중에서 처음 배울 때와 그리고 텍소노미 중에서 기억하고 이해시키는 일에 너무 집중해 왔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 집중했던 거죠. 에듀케이션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교육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 왜 하위 업무들만 하고 있었을까요? 디지털 기술은 하위 업무를 커버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HR 담당자들은 더 상위 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창조시켜야 되고 정말 문제가 발생시킬 때 도와줘야 됩니다. 직원들을요. 이렇게 디지털 기술과 열린 여기 계신 HRD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디지털 기술과 함께 대한민국 HRD를 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